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 기술에 기생하는 조립 공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들은 그 즉시 무너집니다. 오만함이 절정에 달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한 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조롱했던 한국 기업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채로요. 50년 역사의 세계 1등 기술 기업이 단 6년 만에 중국의 헐값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은 1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일본 정부가 6년 전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자신 있게 던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저 빠른 추격자일 뿐이죠. 일본 재계 원로들이 회의석상에서 자주 하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 않은 길, 일본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2025년 11월 25일, 도쿄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켄지. 한때 일본 화학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사쿠라테크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미우라 총리가 또다시 독도 망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따위에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토는 쓴웃음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소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박진우 부사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차갑게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무시당한 자들의 반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사토 켄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토 켄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6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저는 사쿠라테크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초고순도 불화수소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화학 물질이죠. 순도 99.99999999%. 업계에서는 이걸 트리플 라인이라고 불렀죠. 세계에서 이 정도 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인텔도, TSMC도 모두 저희 제품을 썼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매년 저는 삼성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박진우 부장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토 사장님, 올해도 고품질 제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희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나? 우리 없으면 너희는 끝이야. 저희 일본 재계에서는 한국을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빠른 추격자지만 절대 선두주자는 될 수 없는 나라. 모방은 잘하지만 창조는 못하는 민족.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그 오만함이 제 목을 조를 줄은요. 2019년 7월. 그날 아침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토 사장님,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주실 때가 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관료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겁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묶어서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사장님 회사의 불화수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저희 최대 고객인데 말입니다. 관료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도 못 버팁니다.
대체 공급선이 어디 있습니까? 석 달이면 한국이 무릎 꿇고 올 겁니다. 한국 놈들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 놓는 거죠.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의견은 갈렸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기술 담당 이사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우리 기술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50년간 쌓인 노하우를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복제합니까? 대외협력 담당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아베 총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면 회사가 매국 기업으로 낙인 찍힙니다. 매국 기업.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한국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애국심과 한국 놈들이라는 자극적인 말들에 취해서 저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규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인터넷에는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이제 끝이네. 3개월 안에 무릎 꿇고 올 거임. 삼성에서 박진우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토 사장님,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 아닙니까? 제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무릎 꿇지 않나. 그것이 박진우 부장과의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규제 초기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8월이면 가동 중단 위기.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한국. 하지만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겠습니다. 일본에 다시는 목줄을 잡히지 않겠습니다. 수조 원의 긴급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삼성, SK, LG가 자사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했습니다. 솔브레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기술을 산다. 50년 노하우를 몇 달 만에. 일본 언론도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허황된 국산화 꿈.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저희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솔브레인이 파브나인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의 말입니다. 2020년 중반, 포스코 케미칼이 트리플 라인을 달성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순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한국의 한 연구기관이 서틴라인을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조차 성공하지 못한 순도였습니다. 저는 기술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술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초임계 유체 추출법과 AI 데이터 분석을 결합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동안 그들은 디지털 혁신으로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50년 걸려 이룬 길을 그들은 단 2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테크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5% 급감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자 15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3배의 연봉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 몸담았던 스즈키 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토 사장님, 회사가 먼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애국심으로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6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어라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첨단 AI 로봇들, 자동화 시스템, 거대한 디스플레이. 미래는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Made in Korea. 6년 전 조립 공장이라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더 높은 빌딩들, 더 깨끗한 거리들, 더 많은 전기차들. 한국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일본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삼성전자가 예약해준 호텔 회의실에서 박진우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6년 전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50% 할인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박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박 부사장은 제안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금속 케이스에서 300mm 웨이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거울 같은 표면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토 사장님, 늦으셨습니다. 6년 전 사장님이 저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고요. 저희는 국산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포스코, 솔브레인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정부가 지원했고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웨이퍼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국산 불화수소의 순도는 39입니다. 사장님, 회사의 트리플 라인보다 높습니다. 품질도 안정성도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6년 전 일본은 저희를 조립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본이 가지 않은 길로 갔습니다. 일본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본 불화수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는 일본 기업들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목줄은 사실 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 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오만함과 무지, 그리고 시대착오적 선입견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우라 총리는 저를 총리 관저로 불러 호통쳤습니다. 당신의 구걸 행위가 강한 일본 이미지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저를 애국자라 치켜세우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매국노라 몰아붙였습니다. 회사를 중국에 팔아넘기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칭화 유니그룹의 회사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50년 일본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미래도.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미우라 총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삽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제 실패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다시는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오만함이 기업을 망치지 않도록, 다시는 정치가 경제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도 회사 이사진도 모르는 개인 여행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조사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뭔가 하고 있다더라. 삼성이 자사 연구원들을 파견했다더라.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요.
인천공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화학 회사요? 알죠. 기사님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막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난리예요. 대단하죠? 우리 기술자들 실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본이 바로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한 산업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브레인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사쿠라테크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저런 작은 회사가 우리를 따라잡는다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연구동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솔브레인 건물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오전 7시, 삼성전자 로고가 선명한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젊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솔브레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SK하이닉스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사인 삼성과 SK의 연구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용기를 내어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홍보팀 직원이 응해주었습니다. 최근 연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젊은 홍보팀 직원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목표했던 파브나인 순도 달성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본이 50년간 쌓아온 것인데 몇 개월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방식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갑니다. 초임계 추출법과 AI 분석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공정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모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연구원들도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 연구원들이 기술 자문을 해주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 교수들은 이론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회사끼리 기술을 숨기고 정부는 구경만 하고 대학은 상아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일본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젊은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목숨줄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근처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구동 뒤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야외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연구원과 솔브레인 작업복을 입은 연구원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온도를 2도만 더 올리면 어떨까요? 아, 그 아이디어 좋은데요?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연구원 한 분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추운데 이거라도 마시게. 두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일만 하면 몸 상하네. 잠깐씩 쉬어가면서 하게.
나이 든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거 성공하면 우리 후배들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하면 힘이 나네. 두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도 그 생각으로 버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철학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저희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저희가 쌓아온 것, 저희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솔브레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관찰만 했습니다. 새벽 5시, 벌써 불이 켜진 연구동이 보였습니다. 오전 6시, 첫 출근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빨랐지만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들이 긴급 예산 승인 서류를 가져온 것이었다고요. 한국 정부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정부는 구호만 외쳤습니다. 기업들은 각자 도생했습니다. 기술은 숨기고 협력은 거부하고 책임은 떠넘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진 것을요. 기술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철학으로, 사람으로 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솔브레인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말씨가 좀 다르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래 장사하다 보면 알게 되죠. 일본 분들 많이 오세요. 요즘 특히요. 많이 온다고요? 네. 다들 솔브레인 보러 오시더라고요. 저쪽 회사가 요즘 대단하다면서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기서 일해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좋은 일 한다고 하니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도, 택시 기사님도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어땠습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조차 회사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했을 뿐입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 아들 회사 구경도 하시고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적으로 왔지만 이들은 저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술을 막으려 했지만 이들은 저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 빌딩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질 것이라는 것을요. 아니, 이미 진 것이라는 것을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십니다. 아무리 빨라도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건 그냥 쇼입니다. 실제 양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절실함을, 그 간절함을, 그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2020년 12월.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솔브레인이 파브나인 양산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문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저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이 창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50년 걸린 길을 2년 만에 달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술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쿄 타워의 붉은 불빛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추운 겨울을 딛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얼어붙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짧은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기술이사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보십시오. 저는 황급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경제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 서틴라인 개발 성공 임박, 세계 최고 순도 불화수소, 48시간 내 발표 예정.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서틴라인, 순도 99.99999999999%. 저희가 실험실에서조차 성공하지 못한 그 순도를 한국이 해냈다는 것입니까? 화면에는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현재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48시간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서틴라인 개발이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는 끝입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우리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한국 고객들은 100% 이탈하고 다른 고객들도 흔들릴 겁니다.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발표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뭔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발표한다는 것은 이미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한국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급보? 솔브레인 연구소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들이 일제히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서틴9 개발 비상사태, 최종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48시간 내 해결 여부 불투명.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게 쉽지 않지. 50년 기술을 2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솔브레인 연구소 앞에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오후 7시입니다. 연구소 불은 계속 켜져 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긴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면에는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모든 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 SK, LG, 포스코 로고가 보였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긴급 도착했으며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진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8시. 또 다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긴급 소집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젊은 연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야식을 배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가 배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자주 배달 오시나요? 네, 요즘 매일 밤 옵니다. 오늘은 특히 주문이 많네요. 100인분 넘게 시켰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배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저분들은 나라 위해서 일하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못 도와드리는데 뭐. 열심히 배달해 드려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달원조차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 남자가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충혈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기자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연구 책임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표 시간까지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우리 목줄을 쥐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굴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굴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낼 겁니다. 반드시요. 그는 다시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굴욕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굴욕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주변의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간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저 안에서 일한대요. 밤새 고생한다고 하니 커피라도 갖다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런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응원하러 왔습니다.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잠깐 들렀어요. 저분들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응원해야죠. 시민들은 연구소 입구에 커피와 간식을 두고 갔습니다. 경비원이 그것들을 모아 안으로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요. 국민이 연구원을 응원하고, 연구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발표까지 1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서틴나인은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안전한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쉽게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3시, 한국 뉴스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정부, 발표 시간 연기 검토, 연구진, 추가 시간 요청. 이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봤죠?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연기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성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후 6시,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정오로 발표 시간을 연기합니다. 연구진에게 추가 시간을 드립니다. 산업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진을 믿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연구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응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연구진 파이팅! 우리가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 현수막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밤 10시, 연구소 회의실 창문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 남자가 연구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됐다, 해냈어. 그의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자가 다가갔습니다. 성공하신 겁니까? 연구 책임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서틴나인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삼성, SK, 포스코, 대학 교수님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남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팀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음 날 정오,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순도인 서틴9 불화수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완전한 독립을 이뤘습니다. 더 이상 어느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연구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제 회사 임원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사쿠라테크의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한국 고객사들은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정부, 기업, 대학, 시민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각자 도생했습니다. 정부는 구호만 외쳤고, 기업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봤고, 시민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진 이유였습니다. 기술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철학으로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막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쿠라테크에게도, 일본에게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파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1년 2월 한국의 서틴9 개발 성공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혹시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저희 기술을 2년 만에 뛰어넘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업계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양산은 다른 문제다. 곧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 말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기자 신분으로 위장했습니다. 솔브레인에 취재 요청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숨기려 하는데 이렇게 쉽게 공개한다고? 뭔가 숨길 게 있으면 이렇게 못한다. 어쩌면 정말 성공한 걸까? 2월 10일. 저는 솔브레인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재 독립의 꿈, 우리가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로비로 들어서자 젊은 홍보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신 기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취재를 허락해 주시다니 의외네요. 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뤄냈는지를요. 그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정부 감독 아래 제3자 검증도 받았습니다. 제3자 검증이요? 네. 국제공인기관에서 저희 데이터를 모두 검증했습니다. 독일 TUV와 미국 UL에서 왔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국제기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김성민 박사입니다. 저는 일본 과학 전문지 기자입니다. 저는 거짓 신분을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신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개의 실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실험 조건별로, 결과별로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모든 실험 기록입니다.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패 기록이 성공 기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검증기관의 보고서입니다. 독일 TUV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어와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순도 99.99999999999% 확인됨. 데이터 조작 흔적 없음. 국제 기준 충족.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일본 업계에서 저희를 의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정직하게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험실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틴9을 생산하는 클린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흰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초임계 유체 추출법과 AI 실시간 모니터링을 결합했습니다. 온도, 압력, 순도를 0.001초 단위로 측정하고 조절합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정부와 검증기관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투명성이었습니다. 숨길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십니까?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니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필요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일본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데이터를 독점했습니다. 투명성보다는 비밀주의를 택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협업센터입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회사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K, 포스코, LG 로고가 보였습니다. 심지어 경쟁사들이 같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저희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삼성팀에서 개선안을 보내왔습니다. 좋아, 바로 검토해보자. SK팀에도 공유하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아이디어를 SK와 공유한다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면 경쟁력을 잃지 않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발전하면 모두가 강해집니다. 한국 전체가 강해지면 우리 모두가 이득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협업 원칙입니다.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투명성 모든 데이터를 공유한다. 공정성 모든 팀을 동등하게 대한다. 윤리성 거짓 없이 정직하게 연구한다. 책임감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저는 그 문구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성공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 투명해야 한다는 신념,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폐쇄성, 독점, 비밀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이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교육센터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합니다.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왜 공개하십니까? 비밀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순간 멈춥니다. 하지만 공유하면 계속 발전합니다. 우리는 발전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저희 일본은 기술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숨기고, 막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술이 멈췄습니다. 발전이 멈췄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국제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직과 투명성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 이유를요. 저는 기술로 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으로 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 협력, 윤리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폐쇄성, 경쟁, 독점을 선택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김 없이, 거짓 없이. 반면 도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나라라는 것을요. 기술로가 아니라 가치관으로, 시스템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이것은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가 더 정직하고 투명한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정직하게,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나라, 정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념으로 미래를 만드는 국가. 저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라 일본이 배워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도, 제 회사도,
일본도. 우리는 이미 뒤처졌고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투명성과 정직함, 그리고 함께하는 신념이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2025년 11월.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AI 로봇이 승객을 안내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자랑스러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완전 독립 달성. 반도체 강국에서 기술 독립 국가로.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전기차들이 조용히 달렸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활기찬 사람들. 모든 것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떠나온 도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삼성전자가 예약해준 호텔 회의실. 저는 6년 만에 박진우 부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50%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사실상 원가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박 부사장은 제안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금속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300mm 웨이퍼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거울 같은 표면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토 사장님, 늦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6년 전 사장님이 저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요. 저희는 국산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했고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웨이퍼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국산 불화수소의 순도는 39입니다. 사장님, 회사보다 높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일본은 저희를 조립 공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명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 부사장은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토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사장님이 저희를 막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기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사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성공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힘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힘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는 나가며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사토 사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요? 네, 진실을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제 주간지에 연락했습니다. 익명으로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몰락한 어느 기업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썼습니다. 오만함을, 어리석음을, 그리고 후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들의 투명성을, 협력을, 사람을 중시하는 마음을요. 글을 보낸 날 밤,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진우 부사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벨벳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토 켄지님께 오늘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실패한 기업가의 변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동봉한 칩은 저희가 최근 개발한 차세대 바이오 프로세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사토님의 마지막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박진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칼이 아니라 약을 보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존경을 보냈습니다. 저는 작은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한국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 증오가 아닌 사랑, 과거가 아닌 미래. 2025년 11월 25일, 제 기고문이 실린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서울에서 무릎 꿇었다는 소식도 터졌습니다. 일본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모든 언론에 마지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 본사 앞, 이제는 야마모토 차이나라는 간판이 걸린 곳,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한국은 저희보다 우월합니다. 기술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시스템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우월합니다. 그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함께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는 모든 질문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를 떠났습니다. 가마쿠라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칩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선물, 생명을 살리는 기술. 저는 이것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제 오만함을 기억하기 위해, 제 실패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용서를 되새기기 위해.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희 시대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한반도 위로, 그 땅 위로,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희망의 불빛이다. 이 나라는 세계에 증명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불가능은 가능이 될 수 있다고.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저렇게 반짝이고 있을 것이라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희망차게. 제 삶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제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칩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이 저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오만하지 말라고, 투명하라고, 함께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불빛 하나가 동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일 것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한국을 배우러 가는 학생일까요? 한국과 협력하러 가는 기업인일까요? 한국의 희망을 보러 가는 사람일까요? 비행기는 점점 작아지더니 별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함께. 그것이 한국의 힘이니까요.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희망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당신들은 세계의 등불입니다. 희망의 불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서울. 웃으며 일하는 연구원들.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새벽해. 희망의 빛, 미래의 빛, 한국의 빛.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빛이었으니까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밝힌 빛이었으니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빛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중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패배자이지만 증인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빛이 세계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